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천 4기 흉노열전 3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흉노열전 2부에서 흉노족의 선호 묵돌의 등장과 흉노족의 확장, 그리고 한나라 유방과 백등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 한나라가 흉노와 아주 굴욕적인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 죽고 그를 이어서 여태우, 그 다음에 문제, 경제, 무제 황제 초기까지 약 60년 넘도록 흉노와 한나라 양국 사이에 큰 틀에 있어서는 화친이 지속되었지만 중간중간 여러 차례 화친이 깨졌다가 다시 화친을 맺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흉노 묵돌과 여태우 사이에 흉노 묵돌이 여태우를 농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두 번째는 황제의 문제가 등극한 이후에 흉노의 선우 묵돌과 제차에 걸친 화친 협정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흉노 선우 묵돌이 보내온 편지 내용, 그 다음에 문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선우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내용, 이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나라 사람이지만 공주로 보내지는 한나라 여인을 따라서 흉노로 보내졌던 중앙열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한나라를 배반하고 흉노편에 서면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 중앙열을 통해서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열과 한나라 사신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한나라와 흉노 간의 어떤 풍습, 노인을 대하는 풍습, 그 다음에 가족을 대하는 풍습, 이 차이를 두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 나라의 화친이 다시 깨져버리고 또 흉노가 한나라 수도인 장안 근처까지 약탈을 해서 들어왔을 때 재차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한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화친을 다시 도모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시점에는 여러 번의 이 화친이 깨졌다 다시 화친을 이뤘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문제도 죽고 경제도 죽고 경제 아들 무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흉노 정벌에 착수를 하게 되는 그 초기 과정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여태우를 농락한 묵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죽고 유방의 아내 여우가 자기 아들 유영을 황제에 세우고 효혜제로 만든 다음에 여태우가 직접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태우는 약 한 16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한나라는 여태우의 그 폭정 때문에 조정 내에서는 좀 혼란스러웠지만서도 한나라의 정작 백성들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고 평온의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흉노와 한나라 간의 화친이라는 그런 조약 위에 계속 지속되어져 가는데, 사실 이 시점에는 흉노가 더욱더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아주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여태우와 묵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묵돌이 여태우에게 아주 망측한 그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마천은 망언의 편지를 묵돌이 보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세의 내용은 고서 한서에 흉노전에 그 내용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돌이 여태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나라 태우께서 혼자 사시고 나 묵돌 역시도 혼자 살고 있으니 낙이 없소이다. 그러니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서로 바꿔서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이 서신을 받게 된 여태우는 그 내용을 읽고 나서 화가 버럭 나가지고 당장에 묵돌을 정벌하자 라고 하면서 신하들을 모읍니다. 근데 한나라의 여러 신하 장수들이 여태우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우님, 싸움 잘하시고 지혜로웠던 선대 고제 유방께서도 흉노를 쉽게 보다가 오히려 저기 평성의 백등산에서 아주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여태우는 바로 꼬랑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흉노를 정벌할 생각을 바로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흉노와 화친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딱 바꿉니다. 여태우와 묵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태우가 죽고 나서 이제 문제가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 황제와 또 선우
묵돌과의 화친을 다시 유지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여가 죽고 유방의 아들 중에서 박씨 부인에게서 태어난 유항이 대나라 땅의 왕으로 있다가 주발과 진평이 대나라의 왕 유항을 모셔다가 한나라의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문제에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처음에는 이 흉노 화친 조약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 3년째 되는 기원전 177년에 흉노의 우측에 있는 우연왕이 황하강 남쪽 하남 땅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주둔하고 있던 한나라 상군의 작은 성을 공격을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부족 중에서 만이족을 모두 살해해버리고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문제는 자기 신하 승상 관영에게 명령을 해서 군사를 잃고 흉노족 우연왕을 공격을 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흉노족을 쫓아나가는데 이미 흉노족은 저 요새 바깥까지 도주를 해버린 상태죠. 그리고 이 시점에 또 황제 문제는 태원 쪽으로 순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북쪽을 순행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갔는데 때마침 이 제국 중에 제북의 유흥거가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사실 이 유흥거는 문제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유흥거의 아버지가 고조 유방의 맏아들 조씨 부인에게 또 낳았던 맏아들 유비가 있는데 유비의 또 아들이니까 유흥거는 유비의 사실 손자고 황제의 문제의 조카뻘이 되는 거죠. 이 유흥거가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태원으로 가다 말고 다시 시급히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관영 역시도 이 흉노족을 공격하는 일을 그만두고 바로 장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유흥거가 사실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그 이전에 여태후가 죽었을 때 여태후의 일족들을 다 주살하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유흥거와의 그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황제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여태후도 죽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 형 유양을 이 한나라의 황제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다 뜯어 말려가지고 결국 대나라에 있는 유황이 장안으로 들어와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내막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문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유흥거의 형제들의 나라를 제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의 그 위력, 힘을 쫙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문제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흥거가 반역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이런 시점에 일단 흉노족이 하남까지 막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친이 좀 깨지는가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흉노의 선우 묵돌이 오히려 먼저 이 한나라의 황제 문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 편지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현왕이 당신네들의 그 영지를 침범한 이유가 한나라 변방의 관리들이 우리 우현왕을 괄실했다. 그래서 이 우현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부장들을 데리고 한나라 관리들과 싸워서 두 나라 군주 간의 화친을 다 깨버리고 침공을 하게 됐다.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한 한나라 황제로부터 책망의 편지를 내가 2번이나 받고 우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황제한테 찾아가서 글로써 화답을 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내가 보낸 신하도 돌아오지 않고 또 한나라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화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화친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이 변방의 부장들이 두 나라 맹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연왕에게 그에 대한 벌로서 문책을 이유로 해서 서쪽 월지를 가서 너 정벌해라 하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월지로 간 우현왕이 자기 군대의 강력함을 믿고 월지국도 멸망시켜버리고 또 그 주변에 한 26개 되는 소국들을 모두 잡아서 평정해버리고 흉노편에 설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유목민족 흉노족은 이제 여러 부족들이 한 집안이 되어서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묵돌이 문제에게 편지를 보내긴 하는데 약간 오히려 우리가 세력이 더 강해졌으니 조심해라 라는 그런 위협하는 그런 의미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묵돌이 또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흉노가 이제 군사들도 좀 쉬어하고 하니까 내가 한나라와는 다시 한번 화친을 하고자 하는데 어쩔 거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신과 함께 우리 선물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다시 회신을 주시오. 그리고 이참에 한나라 변방의 군사들에게 우리 흉노족 건드리지 말라고 좀 교육 좀 시켜주시오. 그리고 내가 이전에 보냈던 우리 사신이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신들 좀 돌려서 보내줬으면 좋겠소. 라는 편지를 보내옵니다. 자, 선우의 이 편지가 한나라 조정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한나라의 신하들이 화친하는 거냐 아니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냐를 두고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화친하기로.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황제의 문제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저 흉노의 선우가 월지국도 깨고 그 승세를 타가지고 아주 막강해졌으니 지금 당장 우리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 흉노 땅 가봐야 뭐 소금만 있고 늪지대도 많고 뭐 쓸모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니까 한나라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지도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그냥 싸우지 말고 화친하는 편이 더욱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이래서 한나라 황제 문제는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흉노 선우에게 휴전 요청을 해온 것을 그대로 허락을 합니다. 자, 한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허락한 거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선우가 월지를 포함해서 여러 부족을 통합했다는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싸우자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화친 조약을 또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처럼 흉노는 화친을 핑계로 해서 강자의 그 횡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동맹을 가장한 강국의 무리한 주장.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과 동맹국입니다만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우리 한국의 방위비 인상 문제를 두고 아주 대폭 상승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동맹이라는 빌미하에 강국의 횡포를 부린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잘 해결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국의 국방을 높이기 위한 일을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선우의 편지를 받아든 문제가 다시 이제 묵돌에게 화답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답장을 씁니다. 자, 그때 바로 쓴 게 아니고 문제는 그 뒤로도 약 한 2년 뒤, 그러니까 기원전 174년에 결국은 흉노 선우 묵돌에게 화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의 서두에 문제는 선우가 보내왔던 편지 내용을 그대로 필사를 해서 자기가 선우의 의도를 파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양국의 부장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던 그 일은 그 원인이 흉노군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는 흉노는 한나라 관리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고 문제는 흉노의 그 침입범들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썼고 그 나머지 선우에게 답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씁니다. 두 나라의 화친에 대한 맹약을 깨트린 벌로서 선우께서 우연왕에게 서쪽으로 가서 월지를 정벌하고 평정하도록 시켰다고 했는데 일단은 당신 선우가 본래의 조약을 회복하고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신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으니 내가 이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 화친을 위해서 당신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당신 선우를 심하게 문책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리고 선우의 부하 장수들에게 좀 주의를 줘서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과 신의를 지켜준다면 당신 선우의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사신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신 선우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벌하고 뭐 다니느라고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전쟁 때 입는 옷 좀 벗어 던지고 우리가 보내는 비단옷 그다음에 각종 장신구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문제가 선우에게 보낸 편지를 받고 흉노의 선우는 화친을 받아들이고 또 얼마 후에 이 묵돌 선우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묵돌의 아들 계육이 즉위를 합니다. 근데 이 계육의 호가 노상입니다. 그래서 노상선우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선우가 이제 바뀐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노상선우가 흉노의 최고 책임자가, 지도자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억지로 흉노에게 보내지게 된 한나라 사람, 중앙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흉노의 노상계육 선우가 선우의 자리에 오르자 한나라 문제는 다시 종실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가지고 선우의 부인이 되는 연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나라 출신이었던 환관 중에 중앙혈이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공주를 쫓아가서 흉노에서 보필을 할 수 있도록 딸려보냅니다. 자, 이때 이 중앙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흉노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흉노에 가면 나는 반드시 한나라의 우환이 될 겁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안 보내냐? 그 사람을 그대로 조정에서는 억지로 그 공주의 하인처럼 해가지고 흉노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처럼 흉노에 도착한 중앙혈은 결국 자기가 말한 그대로 선우에게 바로 투항을 해버리고 선우의 밑에 들어가서 충성을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선우는 중앙혈을 상당히 아끼고 총애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혈이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흉노 사람들이 한나라에서 보내온 비단옷 내지는 한나라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 지도자 선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에 비하면 한 개 군의 인구만도 못한데 이 흉노가 아주 강력하고 힘센 이유는 의복과 음식이 저 한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고 또 한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선우를 포함해서 흉노 사람들이 풍습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한나라 사람들이 보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게 되면 그 한나라 문물의 10분의 2만 들어와도 흉노는 완전히 한나라에 귀속돼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한나라에서 받은 저 비단을 입으시고 또 풀과 가시만 한번 달려보세요. 비단은 금방 찢어지고 해지기 때문에 우리 흉노가 입는 그 가죽옷보다 비단이 더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곡물을 받아가지고 먹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취하게 되면 우리가 유목민인데 고기를 먹고 또 유제품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나라 곡식 받아먹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앙혈이 선우에게 설득을 시킵니다. 또한 이 중앙혈은 흉노 사람들에게 흉노 사람들이 뭐 문자도 없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한 개념도 없다 보니까 말로 대부분 뭔가 다 결정해 버리는데 흉노 사람들에게 기록하는 법, 그 다음에 수를 헤아리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흉노인들은 자기들의 인구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자기들이 가축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또 기록하고 하는 그런 체계를 조금씩 갖춰졌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앙열이 행한 이 이야기. 어느 한나라가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선택적인 수용이 아니라 아주 무분별한 수용을 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종속관계로 변질되고 결국 문화 식민지가 되고 만다. 그래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은연듯 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열이 이번에는 이 흉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나라가 어느 날 선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글자의 크기를 한자 한자 크기, 가로 세로 한자 크기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열이 거기에 대해서 선우에게 한나라에 다시 답장을 보낼 때 한나라에서 온 편지 글자 크기보다 한자 2치 정도를 더 크게 해서 쓰게 하고 또 그 편지에 대한 인장과 또 봉투를 봉인하는 봉인도 더 크게 해가지고 편지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장 쓸 때 한나라에서 보낼 때는 묵돌 선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왔는 모양인데
이 선우가 또 한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표현이 나는 하늘과 땅이 낳았고 해와 달이 세워준 흉노의 대선우다. 내가 한나라 황제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서신을 상호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어떤 글 내지는 서신 이런 거마저도 문구 하나, 글자 크기 하나, 그 다음에 내용 하나 뭐 이런 것까지도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쟁을 벌여왔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앙열이 그 뒤에는 요즘에 이제 선거 기간에 보면 상대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세라는 거 있죠. 이처럼 이 시절에도 한나라의 사신으로 흉노에 도착한 한나라 사신을 상대로 중앙열이 논쟁을 벌입니다. 그때 흉노족과 한나라의 그 풍습에 대한 그 차이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서로 비난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라 사신이 노인을 대하는 흉노족의 풍습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노 사람들은 말입니다. 노인을 경시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거티브 공격을 먼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중앙열이 한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사실 당신 한나라의 풍속에도 군대에 착들돼서 전쟁에 나가는 아들에게 나이 든 부모가 따뜻한 옷도 주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음식도 잘 챙겨주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사신이 뭐 그건 맞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 중앙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쇠약해져서 전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흉노족 같은 경우는 전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일단 먼저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나이 든 부모와 또 자기 처자식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두고 어떻게 흉노의 사람들이 노인을 경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 한나라의 사신과 중앙열이 나눈 대화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없고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논쟁을 벌이는데 흉노족과 한나라 사이에서 가족을 대하는 풍습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중앙열의 반론에 이 한나라 사신이 이번에 흉노족 처에 대한 관습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흉노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그 아버지의 첩들을 아내로 삼고 또 형제가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를 모두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흉노족들은 위아래 의례도 없고 또 조족 내에서 예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중앙열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흉노의 풍속에는 유목 생활이 몸에 배있고 위기를 대비해서 항상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법 이런 걸 배운다. 이 흉노 사람들 간에는 약속도 아주 간편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행하기도 쉽고 또 군신 관계에 있어서도 나란 일을 마치 한 집안의 일을 시행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또는 형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남은 사람이 그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하는 것이 사실은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흉노의 이런 풍습이 비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 사람들은 아버지나 형의 처와 혼인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친족끼리 관계도 더 멀어지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친족 간에 반역하는 일까지 벌어지지도 않습니까? 형제, 육촌, 사촌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같은 경우 군왕과 신하가 겉으로는 예를 다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서로 원한으로도 맺혀져 있고 또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백성들을 동원해서 고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백성들을 전쟁에 대비해서 또 성도 쌓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나라 백성들은 아주 이중구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정작 이렇게 정착해서
한 곳에 머물며 살아가는 한나라 사람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 관을 쓰고 뭐 예의를 갖춘 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한나라 사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죠. 그러자 중앙열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 사신에게. 당신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사신으로 온 목적, 비단, 곡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갖고 왔는데 그 수량이 이상 없고 또 그 품질이 좋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매듭짓습니다. 만약에 당시 한나라 사신이 갖고 온 그 곡물의 수량이 맞지 않거나 그 품질이 아주 나쁠 경우 이번 가을 수확기를 우리가 기다렸다가 한나라 농작물을 싹 짓밟아버리고 말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중앙열과 한나라 사신 둘 사이에 감정적인 그 문화와 생활 습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사실 뭐 이 정착민의 생활 문화와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의 생활 문화 습관을 두고 두 사람의 논쟁이 벌어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다르면 틀리고 나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다만 거기에는 문화적, 생활 습성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열을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현재도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편파적인 그런 생각, 개인적인 그런 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강력하게 한나라 사신과 기싸움을 벌였던 중앙열은 그 뒤로 밤낮으로 자기 선우에게 한나라를 공격해서 치기 위한 유리한 공격 시점, 그 다음에 유리한 지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열이 한나라 사람 출신이지만 흉노로 간 거에 대한 원한이 상당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낼 때, 타국에 누구를 보낼 때 인선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네 번째로 이 두 나라 흉노와 한나라 사이의 이 화친이 또다시 깨져버리고 한나라 수도인 장안 근처까지 흉노가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합니다. 그때 흉노의 선우가 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황제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66년입니다. 흉노 선우가 이번에는 14만 명이나 되는 그 기병을 거느리고 장안으로 들어오는 4대 관문 중에 하나인 소관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이때 한나라 북지군의 도의도 죽이고 또 약탈도 하고 팽양이라는 지역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 옹땅에 있었던 감천군까지 이르러가지고 궁을 막 불태우려고 약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깜짝 놀란 한나라 문제가 장수들을 여러 명을 세워가지고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장안까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장안성 주변에 진을 치고 흉노의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한나라의 군 중에 상군, 그 다음에 북지, 농서군 지역에 각각 장군을 임명을 해가지고 대장군과 전장군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제 대대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 시점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열전 중에서 이장군 열전의 주인공이었던 이광 장군,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이 농서군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때 흉노와 싸운 공로가 인정이 돼서 훗날에 한나라 조정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거는 이광 열전을 참조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흉노의 노상선우는 한나라 지역에 들어와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역시 물러가는 흉노를 뒤쫓아가서 변경파까지 쫓아갔지만 사실 뭐 흉노가 더 빨리 퇴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흉노족은 해마다 이 추수철이 되면 한나라 변경을 침범해가지고 살상도 하고 약탈 행위를 아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나라의 운중군과 그 다음에 요동군 지역 그 사이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는 이런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이제 보고 흉노에게 사신을 보내서 또다시 소신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흉노 선우 역시도 자기 사자를 한나라에 보내서 침략하고 약탈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화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 다시 화친을 맺는데, 이와 같이 화친 조약이 여러 번에 거쳐서 깨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조약 내용이 흉노가 유리했다가 이제 슬슬 한나라에 유리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차 화친을 도모하는 두 나라 사이의 이야기를 추가로 더 해보겠습니다. 흉노가 감천군까지 들어왔었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16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는 흉노의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흉노의 선우가 보내준 말 두 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선친 고조 유방께서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북방의 백성은 선우의 명령을 받고 만리장성 안의 백성은 저희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또 군신 간에 반역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선제 유방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사악한 백성들이 자기 탐욕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의리를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두 나라의 군주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한참 지난 일이니 선우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휴전하고 화친해서 새 출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저 역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화친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 한나라와 흉노는 서로 이웃한 세력이면서 동시에 대등한 나라입니다. 흉노는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환경이 열악하니 그간 해마다 일정한 수량의 여러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 보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 역시도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라 황제인 나와 선우는 만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사실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의 그 근본 원인은 아주 조그만 일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의 그 잘못된 계책 때문에 발생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두 나라가 형제로서 우정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지내도록 합시다. 앞으로 이 사소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양북의 그 백성들이 한 집안의 자식인 것처럼 살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으니 또 이렇게 해야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하늘의 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흉노로 달아난 우리 백성들 다 사면할 테니까 흉노의 선우께서도 이 한나라에 투항한 흉노의 사람들을 너무 남원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러자 이 한나라 문제의 서신을 받아본 흉노의 우상 선우가 바로 화답을 해서 다시 한번 화친을 맺게 되죠. 자, 이때 이 문제는 흉노 화친 조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조정내에 이제 공표를 하고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함부로 허락 없이 변방의 흉노 진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만약에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해버리겠다라는 그 후속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흉노와 화친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또 4년이 더 흘러서 이번에는 기원전 160년에 흉노의 노상선우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군신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선우가 됩니다. 근데 이 군신 선우 역시도 즉위하자마자 당장은 문제와 화친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때 흉노에 투항했던 이 중앙열 역시 다시 군신 선우를 따르면서 그 사람을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군신 선우 역시 즉위한 지 4년, 기원전 158년에 흉노가 다시 화친을 끊고 상군 지역, 운중군 지역에 대해서 대거 침략을 하면서 살상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번에 한나라에서는 북지군 대군에 있는 그 구주산, 그 다음에 조나라에 있는 비호라는 곳에서 군대를 딱 주둔시키고 이제 군대를 또 보낸 거죠. 그리고 변경 일대 군사들을 쫙 파견해가지고 흉노 침입에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북쪽뿐만 아니라 장안에 섰죠. 그러니까 세류 지역, 위수 지역, 그 다음에 북쪽의 금문 지역, 그 다음에 패상에도 한나라 군대를 딱 배치를 해서 흉노에 대한 침입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 차례 흉노족의 침략에 이제 한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딱 갖춘 거죠. 근데 1년이 더 지난 기원전 157년,
23년 동안 재위를 했었던 문제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경제가 황제로 즉위를 하죠. 근데 이 당시 경제가 즉위했을 때 한나라의 본국 중에서 조왕의 유수라는 사람이 자기 사진을 몰래 흉노에 보내가지고 흉노와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집권한 지 3년째 되는 해 5초 7국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흉노는 조나라와 서로 싸고 한나라의 변방으로 침입할 계획을 딱 세워놨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가 먼저 조나라를 포위해서 조나라의 반란을 못하도록 함락시켜버리고 흉노 역시도 모의했던 계획을 중지하고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5초 7국의 난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한나라 경제가 다시 흉노 화친을 맺고 변경해서 흉노와 교역 시장을 열어가지고 흉노에게 예전처럼 물자도 보내고 또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도 보내고 옛날의 협약대로 화친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경제가 총 16년 동안 황제로 재위를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이어서 또 이번에는 경제의 아들 무제가 기원전 141년에 재위에 오릅니다. 이때까지도 흉노는 가끔 소규모로 이렇게 변경해서 노력질을 했지만 아주 대규모로 한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역사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무제가 황제에 등극을 하면서부터 흉노와 이 한나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무제가 등극을 했을 때는 사마천이 살아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황제 무제가 즉위하고 나서 약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무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흉노의 그 화친 약속을 잘 지키고 흉노를 우대하면서 물자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노의 선우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한나라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게 여기면서 만리장성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한나라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고 교역하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기원전 134년 한나라의 그 마읍성 근처에 사는 서봉일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대신 중에 한 사람인 왕회를 찾아와서 흉노를 섬멸시킬 수 있는 계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회가 그거를 듣고 무제에게 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제가 다른 신하들은 반대하는데 무제가 왕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흉노를 치기 위한 계책을 시행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서봉일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마읍성을 흉노에게 팔아넘기는 척하면서 흉노의 선호를 유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 유인책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서봉일이 마읍성 관리를 못 빼고 효시를 하면 그때 흉노가 성내에 들어와서 약탈을 해라. 자, 이 이야기는 제가 한장유 열전에서 사실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서봉일의 말을 듣고 흉노의 선우가 마읍의 재물들을 탐내가지고 흉노족 10만 명 기병을 이끌고 무주의 요새로 침입을 합니다. 자, 이때 한나라에서는 어사대부인 한항국을 메인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그 밑에 이광 장군, 그 다음에 공손하 장군, 그 다음에 이 모든 계책을 낸 왕회, 이렇게 3명의 장군들을 조력을 받아서 마읍성 부근에서 약 30여만 명의 한나라 군사를 매복을 딱 시켜놓고 선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우가 이미 한나라 변경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읍까지 도착을 하려면 이제 한 100리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 근데 막 들어서는데 선우가 딱 보기에 들판의 가축들은 잔뜩 흩어져 있는데 도대체 방목하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해 가지고 한나라의 정찰병 하나를 붙들어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안문군의 위사라는 직책을 가진 군사인데 이 위사를 생포해 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떨 이 위사가 흉노족의 선우에게 사실 한나라 군대가 이 마읍성 부근에 매복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불고 맙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선우가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이 한나라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바로 자기 군사를 돌려가지고 퇴각을 해버립니다. 그때 이 흉노의 손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저 한나라 위사를 잡게 된 것은 하늘의 도움이다. 사실 저 위사를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것이구나. 그만큼 절박하고 위기 순간이었다라는 얘기였죠. 한편 이 한나라 군사들은 선우 군신이 마읍성에 들어오면서 군사를 출격하기로 약속을 딱 했었는데, 마읍성에 들어오면 매복된 군사를 출격시키기로 딱 얘기를 했는데 선우가 갑자기 퇴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 군대는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한나라 장군 왕회의 그 부대가 대군 쪽에서 출격해가지고 흉노가 들어오면 그 후방, 흉노의 후방 보급로를 담당하고 있는 흉노족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라도 그럼 우리 퇴각하고 있는 저 보급병이라도 공격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퇴각하는 선우의 병력이 워낙 많다는 것을 듣고서 겁이 벌컥 나가지고 그것마저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패전,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그 보고를 받거든 무제가 이 소식을 듣고서 왕해를 불러가지고, 왕해가 처음부터 이번 계획을 꾸며놓고서도 흉노 보급대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서도 물러나서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그 문책을 해서 왕해를 잡아서 참수해버립니다. 그 후에 흉노는 한나라의 속은 사실을 알고 화친이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라 병방을 자주 공격을 해가지고 뭐 수많은 약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탈 숫자를 헤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흉노는 한나라 재물을 또 좋아하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또 교육하는 관문에서 또 끊이지 않고 흉노 사람과 한나라 사람들이 서로 막 영합을 해서 거래를 이루어지고, 또 약탈은 약탈대로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마천이, 그러니까 여태우 이후부터 무제 초기까지에 대한 흉노와 한나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 유방이 죽고 무제가 등극하는 그 초기까지 흉노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절에, 지금으로 치자면 양국 간의 국제관계에서 분쟁이 어떻게 촉발되고 또 화합과 동맹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흉노의 중앙열과 한나라 사신과의 논쟁 속에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나라의 미래, 그거는 그 나라의 지도자,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이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에 예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나라 무제가 본격적으로 흉노 정벌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황제 무제는 자기의 처남 위청, 그리고 이광래 이런 장군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또 젊은 장수 곽겨병을 통해서 흉노족의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아주 먼 원정까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흉노열전 4부 마지막 편으로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